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눈길이라는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좋았던 부분은 김향기라는 배우가 18살인데 깊이 있고 진실하게 연기를 하는 모습이 다가왔었고요. 또 여성 감독님들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그 섬세한 감정 표현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머니즘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위안부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소녀들의 극한의 그 상황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좋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던 시간들, 나이를 떠나서 서로를 위로한 것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한 사람,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은 거지요. 오늘 레미제라블의 4부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불을 꺼주시고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숙면으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처와 회복. 두 사람의 생활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에는 예전의 기분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린아이들을 많이 돌봐준 날 저녁에는 코제트가 다소 쾌활해지기도 했다. 그들이 종데트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바로 그 무렵이었다. 테나흐디에의 집에서 사건이 있었던 이튿날, 정발장은 아침 일찍 본체에 나타났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한 표정이었으나 왼쪽 팔에 시뻘겋게 커다란 상처가 나 있었다. 보기에 화상 같았으나 그는 적당히 다른 핑계를 댔다. 그는 상처 때문에 한 달 넘게 외출을 하지 못했다. 그래도 의사에게는 절대로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코제트는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척 깊은 듯 천사같이 숭고한 모습으로 아침 저녁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래서 정발장은 예전의 기쁨이 되살아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 고마운 상처야. 코제트는 아버지가 상처로 앓게 되자 또다시 별채에 있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정발장의 옆을 지키고 앉아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었다. 행복이 오묘한 빛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정발장은 종데트의 집에서 뜻밖에도 테나흐디에를 만났던 그 지긋지긋한 기억을 거의 잊게 되었다. 봄이 왔다. 바깥 정원이 아름답게 변하고 있었다. 정발장이 코제트에게 말했다. 왜 정원엔 통 나가지 않는 거냐? 좀 거늘다 오렴. 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의 말대로 코제트는 다시 정원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대개는 혼자서였다.
정발장은 철택 너머로 누가 볼까봐 정원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정발장의 상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의 고통이 차차 줄어들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전처럼 다시 행복해하는 것을 본 꼬제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만족감을 느꼈다. 이어 4월이 왔다. 그것은 여름철의 새벽 같아서 모든 것이 여명처럼 새롭고 아이처럼 밝았다. 아직 젊은 꼬제트의 마음은 4월의 기쁨이 스며들지 않을 리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갔다. 처음과 다른 끝. 정원 한 구석에 길 쪽으로 돌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자작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4월의 어느 날 저녁, 정발장은 외출해 있었고 꼬제뜨는 해가 진 후 혼자 어스름 속에서 그 돌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꼬제뜨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까닭 모를 슬픔에 잠겼다. 꼬제뜨는 일어나서 천천히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이슬에 흠뻑 젖어있는 풀숲 속을 거닐다가 다시 돌의자로 돌아왔다. 막 거기에 앉으려는 순간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그 자리에 큰 돌이 하나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 돌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돌이 제 발로 이 의자 위에 올라왔을 리는 없고 분명히 누군가가 올려놓은 게 틀림없어. 누군가 철책 사이로 팔을 넣어서 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감히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곧장 도망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즉시 현관의 덧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리고 투생에게 물었다.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는데요, 아가씨. 투생, 저녁에 정원 쪽에 덧문을 잘 닫고 빗장을 단단히 잠그도록 해. 그럼요, 아가씨. 염려 마세요. 꼬제뜨는 투생에게 대문이며 창문을 일일이 잠그게 하고 지하실에서부터 다락방까지 집안 전체를 샅샅이 살피게 한 다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잠그고 침대 밑까지 들여다보고 나서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밤새 뒤척였다. 아침에 동이 틀 때, 이때의 특성은 한밤중에 느꼈던 무서운 공포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다. 아침에 동이 틀 때 잠에서 깨어난 꼬제뜨는 지난 밤의 일을 떠올리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지? 하는 생각과 함께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그녀는 옷을 입고 정원으로 내려가 의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돌은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밤에는 그토록 무서웠던 것도 낮에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법이다. 한번 보긴 하자. 그녀는 돌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그 아래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하얀 종이 봉투였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수신인의 이름도 없었고 봉해져 있지도 않았다. 그 속에 여러 장의 종이가 보였다.
꼬제트는 봉투 속에 든 것을 꺼내보았다. 작은 수첩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들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글을 읽으면서 꼬제트는 차츰 그 내용에 잠겨들었다. 필체가 아름다웠다. 모두 한 사람의 필체가 분명했고 며칠을 두고 쓴 것이 틀림없었다. 꼬제트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수첩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기는커녕 의미가 뚜렷이 전달되었다. 그녀는 글 속에서 타는 듯한 정열을, 고결하고 성실한 성격을, 숭고한 의지를, 슬픔에 잠긴 마음을, 황홀한 고뇌를 느꼈다. 이 수첩은 한 통의 편지였다.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날짜도 없고 서명도 없는 편지. 진실이 모여 이루어진 수수께끼. 처녀에게 읽히기 위해 천사가 가져다준 사랑의 전갈. 이 세상 밖에서 이루어진 미래이며 하나의 그림자가 하나의 그림자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였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번뇌하는 한 사나이로서 한 여자에게 운명의 비밀, 인생의 열쇠, 바로 사랑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대체 이것은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 꼬제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사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가 써보낸 것이다. 그가 이곳에 왔던 것이다. 그녀가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 그는 결국 그녀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속에 사무치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난 다 알고 있었어. 이미 그분의 눈 속에서 다 읽어내려갔던 일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그 글을 읽고 암기하고 명상하기 위해 방 안에 틀어박혔다. 몇 번이나 읽고 나서 그녀는 그 위에다 입을 맞추고 품속에 집어넣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렸다. 그녀는 다시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에덴 동산의 심연은 다시 그 입을 벌린 것이다. 그날 하루 종일 꼬제트는 반은 넋이 나간 채로 지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뒤엉켜 도무지 분간해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장발장은 여느 때처럼 산책을 나가고 꼬제트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가장 잘 어울리는 모양으로 머리를 빗고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외출을 하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해질 무렵 그녀는 정원으로 나갔다. 낮게 들이운 나뭇가지를 이따금 손으로 젖히면서 나무 밑을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녀는 돌의자가 있는 곳까지 왔다. 돌은 아직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걸터앉아 부드러운 흰 손을 그 돌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그것을 어루만짐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라도 하려는 듯.
그때 불현듯 그녀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누군가가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가 서 있었다. 코제트는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으나 소리는 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를 감싸고 있는 우수에 찬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코제트는 뒷걸음치다 나무에 부딪혀 거기에 기대섰다. 그 나무가 없었다면 아마 쓰러져 버렸을 것이다. 그때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의 목소리. 나뭇잎의 살랑거리는 소리만큼이나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것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 의자 위에다 두고 간 것은 읽으셨나요? 절 조금은 알아보시겠죠? 그렇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나를 쳐다보셨던 그날의 일이 룩성부르크 공원에서 검을 든 투사의 동상 옆에서의 일이었지요. 그리고 당신이 제 앞을 지나가셨던 그날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6월 16일과 7월 2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통 뵐 수가 없더군요. 당신은 웨스트 거리에서 사셨지요. 제가 뒤를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 당신은 종적을 감추어 버렸더군요. 밤마다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마십시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의 방 창문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오는 겁니다. 당신은 제 천사입니다. 이렇게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상하셨을지도 모르겠군요.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그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가 쓰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팔로 안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팔에 힘을 주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번갯불이 몇 번이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는 사랑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 위에 갖다 댔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당신도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녀는 마치 한숨을 쉬듯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그녀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청년이 가슴에 묻었다. 그가 의자에 앉았다. 그녀도 그 옆에 앉았다. 그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별은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는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새는 지저귀고 장미는 활짝 피고 어떻게 저 멀리 언덕 너머로 새벽빛은 떠오르는가. 두 사람은 몸을 떨며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모두 끝냈을 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마이우스입니다. 당신은요? 코제트예요. 코제트에게 주소를 알려주다. 한 번의 입맞춤으로 두 영혼이 굳게 결합된 축복의 그 거룩한 밤부터 마이우스는 매일 밤 그곳을 찾아갔다. 이때만큼 하늘이 아름답고 나뭇가지가 산들거리고 꽃들의 향기가 그윽한 적은 없었다. 이때처럼 새들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나뭇잎 사이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은 적이 없었으며, 이때만큼 마이우스가 행복에 도취되고 황홀감에 잠긴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코제트가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았다. 코제트는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것은 맑은 하늘에 처음으로 낀 먹구름이었다. 마이우스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요? 말할 게 있어요. 그녀는 돌계단 옆에 앉아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저더러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일이 생겨서 어쩌면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마이우스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이우스는 잠에서 깨어났다. 6주 전부터 마이우스는 현실 밖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떠난다는 한마디가 그를 냉혹한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코제트는 그의 손이 무척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으세요? 거의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낮은 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없군요. 그녀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두 챙겨서 떠날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셨어요. 내 것은 큰 가방에 넣고 아버지 것은 작은 가방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안에 준비를 다 끝내래요. 영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돼. 코제트의 표정이 반짝하고 빛났다. 마이우스, 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당신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를 미리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제가 있는 곳으로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마이우스는 이제 완전히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코제트에게 소리쳤다. 당신하고 같이 떠나자고? 그게 가능한 일이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난 지금 빈털터리 신세요. 영국에 간다고? 난 지금 쿠페하크라는 당신은 잘 모르는 내 친구한테서 200프랑도 더 되는 빚을 지고 있단 말이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거라고는 3프랑도 안 되는 낡은 모자 하나에 윗도리는 단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와이셔츠는 너덜너덜하고 구두에서는 물이 새어 들어오는 형편이요.
꼬제트, 당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난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는 인간이오. 당신은 밤에 나를 만나 사랑하고 있으니 말이지, 만약 낮에 나를 보게 된다면 아마 돈이라도 한 푼 던져주고 싶어질 거요. 영국에 간다고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오. 난 지금 그런 비용을 치를 돈이 전혀 없소. 마이우스는 벌떡 일어나 옆에 서 있는 나무 줄기에 얼굴을 갖다 댔다. 나무가 살갗을 찌르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마를 나무에 대고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치 숨길조차 없는 석상처럼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누구나 그런 절망의 심연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그가 돌아섰다. 뒤에서 숨이 막힐 듯한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꼬제트가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있는 마이우스 옆에서 2시간 이상이나 울고 있었던 것이다. 울지 마오. 그가 말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전 틀림없이 가게 될 텐데 당신이 못 오신다면. 날 사랑하고 있어. 그녀가 흐느끼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자가 흐느껴 울면서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대답하는 순간보다 더 감동적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가 깊은 사랑을 담아 말했다.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울음을 그쳐줘. 응? 당신도 날 사랑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꼬제트, 난 지금까지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해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맹세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니까. 난 언제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이제 당신을 향해 나의 가장 신성한 맹세를 하겠어. 당신이 만약 내 곁을 떠난다면 난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에 엄숙하고도 침착한 우수가 어려 있었기 때문에 꼬제트는 몸을 떨었다. 잘 들어요, 꼬제트. 내일은 날 기다리지 말아요. 그가 말했다. 왜요? 모레 만나기로 해요.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될 거요. 마이우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참, 당신에게 나의 주소를 알려줘야겠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난 조금 전에 말한 그 코테아크라는 친구의 집인데 베흐기 거리 16번지에 살고 있어. 그는 호주머니를 뒤져 나이프를 꺼낸 다음 그 끝으로 담장에 베흐기 거리 16번지라고 새겼다. 꼬제트는 그동안에도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줘요. 네? 마이우스.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잠들 수 있도록 제게 말해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요. 하느님은 절대로 우릴 떼어놓지 않으시리라는 것이요. 모레 저녁에 다시 오겠소. 생각에 잠긴 정발장. 정발장은 연병장의 한적한 둑길 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요즘 코제트 옆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두 주일 전부터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걱정이 생겼다. 어느 날 그는 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떼나크디에를 만났다. 다행히 떼나크디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로 정발장은 그를 여러 번 보았고 이제는 떼나크디에가 이 근방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할 듯했다. 파히의 상태도 심상치 않았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신상에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빼빵이나 모해 같은 과격파를 노리고 수색하다가 엉뚱하게 정발장 같은 사람을 발견해낼 가능성도 많았다.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하고 그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침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사건과 마주친 참이어서 그의 경계심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아침에 그는 집안이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담벼락 위에 못으로 새긴 다음과 같은 글자를 발견했던 것이다. 르흐이 거리 16번지. 그것은 새긴 지 얼마 안 되는 듯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간밤에 새겨진 것이 분명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의 주소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암호일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경고일까? 어쨌든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원 안으로 들어왔던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정발장은 파히를 떠나 영국으로 건너가기로 마음먹었다. 꼬제트에게도 이미 말해두었다. 그는 일주일 내로 떠날 생각이 됐다. 한참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있던 그는 문득 한 줄기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등 뒤쪽 뚝에 누가 와서 서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막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네 겹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누군가 그의 머리 위로 던진 모양이었다. 그는 종이를 펴보았다. 연필로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사를 하시오. 정발장은 얼른 일어났으나 뚝 위엔 아무도 없었다. 둘러보니 아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어른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회색 작업복 상의에 검은 바지를 입은 어떤 사람이 연병장 창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정발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마이우스는 모든 희망을 잃고 길 노흐멍씨 집에서 나왔다. 그가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는 어느 정도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절망을 안고 그 집에서 나온 것이다. 하루 종일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따금 비가 내리기도 했으나 그는 그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식사 대용으로 빵집에서 일수어치 기다란 빵을 하나 샀으나 그것도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센강에서 목욕하지 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전날 밤부터 쭉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열에 들뜬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저녁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저녁 9시에 꼬제트를 만나는 것. 이 마지막 희망만이 이제 깊은 심연 속에 빠진 그의 미래의 전부였다. 인적 없는 거리를 방황하다가 대도시의 떠들썩한 소음에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머리를 쳐들고 중얼거렸다. 전쟁이라도 난 건가? 해가 지고 밤 9시 정각이 되자 그는 꼬제트에게 약속한 대로 뿔림의 거리로 갔다. 철책 가까이에 이르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48시간 동안이나 만나지 못한 꼬제트를 다시 만나려는 것이다. 마이우스는 쇠장사를 떼고 정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자리에 꼬제트는 없었다. 그는 덤불을 헤치고 돌계단 옆 으슥한 곳으로 갔다. 거기에 있는가 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꼬제트는 거기에도 없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집의 덧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다시 집 옆으로 가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슬픔과 불안에 떨며 덧문을 마구 두드렸다. 창문이 열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무서운 얼굴로 무슨 일이오? 하고 물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그런 것은 지금 그가 예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한참을 두드리다 이번엔 큰 소리로 꼬제트 이름을 불렀다. 꼬제트! 꼬제트!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정원에도 집안에도 아무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마이우스는 돌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는 그녀가 가버린 이상 이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벼랑간 인기척이 나더니 한길 쪽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이우스 씨. 그는 벌떡 일어났다. 예? 마이우스 씨 거기 계세요? 그래요. 여기 있어요. 마이우스 씨. 하고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구들이 모두 샹푸히흐 거리의 바리케이트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생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간 쉰 듯한 에포니느의 목소리 같았다. 마이우스는 울타리로 달려갔다. 젊은 청년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우스와 꼬제트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잠시 이 둘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텅 비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이우스와 꼬제트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주고받던 그 마음을 간직한 채로 숙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주무세요.